부가세에서 어떤 대상에 과세할 것이냐는 재화를 공급할 때, 용역을 공급할 때, 아니면 재화를 수입할 때. 근데 재화의 공급까지 살펴본 거고요. 재화의 공급은 이렇게 구분했었죠. 만약에 내가 돈 받고 실제로 공급했다면 과세한다. 실질 공급. 두 번째,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것은 실제로 공급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과세하는 거고, 얘는 과세를 안 하죠. 근데 세 번째 케이스가 뭐였냐면 공급으로 보겠다. 그러한 공급으로 보겠다는 공급의 형태를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고 불렀고요. 간주 공급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고 그 네 가지 중에 자가 공급으로 보는 공급의 형태는 또 세 가지가 나누었었죠. 면세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그리고 마지막엔 폐업 시 잔존재화. 이게 재화의 공급의 형태였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형태를 뭐 짧게 보겠습니다.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를 과세해요. 이것도 결국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된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역이라는 개념은 재화 외의 것들을 말하고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 재화가 아닌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되는 모든 서비스, 그 밖에 어떤 행위들을 말해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건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라기보단 어떤 일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행위와 관련된 것들을 용역의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그렇게 용역을 제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 중에 가장 대표가 건설업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은요. 누군가가 원하는 땅 위에 건물이라는 걸 지어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매각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은 뭐 하는 걸까요?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잖아.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무엇을 공급하는 것으로 분류되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분류돼요. 만약에 부동산을 임대한다. 그럼 부동산 임대업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거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항상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숙박업을 한대. 그러면 내가 건물을 빌려주는 거지 건물을 파는 게 아니잖아. 빌려줘? 그러면 전부 다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죄다 용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상 가는 음식점은 다 용역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놓고 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음식을 지어서 판다. 서비스 거죠. 그래서 음식 서비스업 이렇게 부르죠. 우리 도시락 중에 편의점에 가면 요즘에는 도시락 잘 나오잖아요. 편의점에 도시락이 있어. 그걸 여러분이 결제하고 사 먹어. 이때 이 편의점이 여러분에게 하는 행위는 용역입니까? 재화입니까? 편의점은 사다 놓은 물건을 그냥 팔 뿐이죠. 뒤어 먹는 것도 전자레인지다가 뒤어 먹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 편의점은 재화라고 하는 것을 공급하는 걸로 분류돼요. 그래서 편의점의 도시락은 재화를 공급하는 거고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은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수. 우리 택시 운수 이게 뭘까요? 택시 운송하는 게 택시를 나한테 파는 게 아니잖아. 택시를 통해서 택시라는 어떤 그 자동차 재화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서비스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 운수 그리고 어떤 창고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건 전부 다 용역. 파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정보통신.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뭐 출판업 이런 것들을 배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자체를 만들어서 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여러 가지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종도 용역.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행 가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내고 보험과 관련된 청구를 하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은 전부 다 용역, 서비스. 금융이 이자가 어떤 재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같은 업종이 하는 일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고파는 역할을 중간에서 대행해 주죠. 그런 것들이 다 용역에 들어가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 공급이 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다만 해서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다만 다음은 제외한대.
이 제외라는 건 뭐냐면 과세를 지금 하겠다고 열거했는데 과세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과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그러니까 얘는 과세하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으니까 비과세하고 같은 개념이긴 한데 얘는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아예 과세하지 않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요. 그 부동산 임대 중에서 그 부동산이 전답, 과수원, 목장, 임야, 염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빌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용도로 빌려준다면 그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말래. 대신 그걸 빌려주니까 임대료는 받겠죠. 임대료라고 하는 건 맞지만 그 임대료에 부가세를 과세하지 말래요. 논밭이잖아요. 과수원. 그러니까 전부 다 농사를 짓거나 어민들과 관련된 거래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가가치를 과세해버리면 10%라는 더 큰 금액이 상대방에게 전가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 농사 짓는 분한테 이거 땅 빌려주는데 그때 빌려주는 값도 비쌀 텐데 부가세까지 붙이지 마. 그냥 빌려줘.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 거. 얘네들은 과세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아래 쭉 읽어보시면 전부 다 서비스예요. 교육 서비스, 이런 서비스. 온갖 서비스는 전부 다 용역의 범위. 요 위에 정도는 좀 암겨 놓으시면 좋고. 그러면 용역이라는 걸 공급하면 다 과세합니까? 일단 면세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상, 법률상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빌려주는 형태,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 용역이라는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거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죠. 이렇게 발생하는 게 전부 다 용역의 공급이고요. 이때는 부가세가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에서 핵심이 뭐냐면 너 용역을 공급했어? 부가세를 과세해라고 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대가가 있어야 돼. 돈을 받아야 돼. 돈을 받으면 과세하는 거야. 대가가 없으면 지불하지 않으면 용역은 공급으로 과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역의 공급으로 아예 안 보는 거래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용역은 반드시 유상으로 공급해야 돼. 대가를 지급해야 돼. 상대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재화는요. 무상으로 공급했고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했잖아. 사업상 증여, 개인적으로 공급, 자가 공급 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이때는 이런 거래들을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그 공급으로 보는 케이스에 해당되면 간주 공급에 해당되면 과세했죠. 무상으로 제공한 거잖아 다.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준 거지 돈 받고 판 거 아니잖아. 돈 받고 팔았으면 처음부터 실질 공급이었겠죠. 재화는 간주 공급에 의해서 과세한단 말이죠.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거기 열거된 것들은. 그런데 용역은 안 그렇대. 용역은 무상으로 공급하면 과세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재화는요. 그 재화를 만들기까지 들어간 원가 그리고 만들어지는 어떤 형체가 존재하죠. 그 형체가 존재하면 반드시 걔는 시장 가격이 있단 말이야. 그 시장 가격을 정상적으로 팔아서 매출 수익을 안 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간주 공급으로 보고 시가의 10%만큼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뭐가 있냐? 나름 시가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용역은요, 시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용역 중에 대부분 다 인적 용역이잖아. 그 인적 용역은 현실적으로 그 시가를 파악하기가 조금 다소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우리가 하루 종일 김밥을 말아가지고 팔아. 그게 전부 다 음식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김밥집은 용역을 공급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밥을 예를 들어서 10줄을 말았다 해볼게요. 10줄 말아가지고요. 9줄은 팔았어. 한 줄이 남았어. 근데 그 한 줄을 거래처에서 사장님이 와가지고 날 뚫어지게 쳐다봐.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하나 드시죠.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에게 김밥 한 줄을 줬어. 이게 사실은 재화에서 말했던 것 중에 뭐가 될까? 거래처에게 주는 거는 대체적으로 사업상 증여하는 거거든요. 접대성 항목이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한 줄에 대해서 이걸 과세할 수 있냐 이거죠. 직원들에게 막 선물로 줬어. 한 줄씩 먹으라고 막 선물로 뿌려줘. 이거 과세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한 줄이라는 시가? 그렇죠. 존재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과세해?
문제가 뭐냐면 얘는 물건으로 쟁여놓고 파는 게 아니야. 음식이야. 예를 들면 형체가 없어. 사실은 용역이라는 건 서비스니까. 금융이 서비스지 금융이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10줄을 말았었는지 11줄을 말았었는지 알게 뭐야. 아무도 몰라. 그냥 말았고 팔았대. 그럼 판 거야. 먹었대. 몰라. 누가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냐 먹으면 끝이야. 입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똥으로 나오겠지.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음식은요. 제공이 되는 시점에 누가 서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누가 따라다니면서 파악합니까? 그러면 세무 공무원을 정말 수십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김밥집마다 한 명씩을 앉혀놔야지. 근데 그게 쉽지 않지. 김밥집만 그래? 샌드위치도 그래. 베스킨 라빈스도 그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놓칠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가냐? 없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은 캐치할 수가 있어. 제조하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왔기 때문에 물건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10개 중에 9개 팔았고 1개 남았다는 카운트도 되고 여튼 모든 게 파악이 돼. 근데 용역은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하실 건 용역의 무상 공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할 수가 없다. 재화랑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부가가치를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걸 막 열거하고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걸 막 열거하잖아요. 어차피 무엇으로 공급하든 10%가 과세가 되는 건 동일하거든요. 세금 계산서도 거기다가 막 이것은 재화였습니다. 이거는 용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분 안 해요. 그냥 공급이면 공급인 거고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아. 이거로 공급하든 이거로 공급하든.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재화로 분류되면 반드시 간주 공급이라는 게 아주 예민하게 반영해. 근데 용역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과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느냐, 용역의 공급으로 보느냐의 학습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학습 같은데 실제로 이런 간주 공급의 형태를 여기다가 반영했을 땐 중요하다는 뜻이지. 용역으로 보느냐, 재화로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가공계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공을 단순히 가공만 하면 내가 일부 자재를 포함시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단추든 뭐든 자재를 포함해서 만들어서 보내버리면 그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럼 간주 공급이 영향을 받을 거고 이런 경우는 간주 공급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용역의 무상 공급 같이 봤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고 두 번째,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했대. 근로를 제공할 때 부가세를 과세합니까? 미쳤어? 그렇게 안 하지, 그치?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안 보죠. 일단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고용관계잖아. 나는 근로자야. 근로자가 제공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용역 공급이라고 절대 안 보죠. 나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고.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세 번째, 용역을 내가 나한테 공급했대. 재화의 자가 공급 중에 예외적으로 세 가지 형태에 걸리면 공급으로 보고 간주했죠. 그런데요, 용역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용역을 내가 나한테 공급했어. 과세를 누가 합니까? 무상도 못 하는데.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공급했대. 예를 들면, 내가 변호사야. 변호사가 누군가가 이제 의뢰인이 왔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문을 요청했어요. 자문을 요청하면 그 자문을 해주죠. 그리고 돈을 받죠. 그러면 재화의 용역입니까? 아니죠. 용역의 공급이죠. 당연히 부가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면세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변호사가 자기가 이혼을 하게 됐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에 대한 그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어. 과세할 거냐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직원이 이혼을 하게 됐대. 근데 이 직원이 이혼할 때 이 변호사에게 의뢰하겠지? 변호사가 아예 너는 내 직원이니까 돈 안 받고 해줄게. 자가공급.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야. 그냥 무상으로 해. 우리 회사 단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변호사가 알아서 그 일을 하겠죠. 자기의 역무를 제공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과세합니까? 과세 못하죠. 자, 그래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랑 관련해서 직접 자기가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걸 용역의 자가공급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용역이라는 게 형체가 남아있지 않잖아. 그냥 말하는 게 용역이란 말이야.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그렇게 용역을 자가 공급해서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는 할 수 없다. 무상과 동일하다. 사업자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읽어보시면 변호사 얘기는 아니고 이건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랑 관련해서 오늘 스파게티를 팔다가 2접시가 남았어. 우리끼리 먹자. 그리고 우리끼리 먹었어. 과세 어떻게 해? 못하죠. 음식도 용역이니까.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내가 나한테 주거나 내가 내 걸 먹거나 이랬다. 과세하지 못한다. 결론은 용역의 공급으로 무상 공급 과세 못하죠. 근로 제공 당연하고요. 자가 공급 과세 안 해요. 용역은요? 그러면은 뭐 생판 과세 절대 안 하고 그냥 얘가 어떤 형태로 용역이 제공되는지 아무도 관리 감독 안 하겠네요. 그래서 하나가 나온 거야. 자, 용역에 단 하나의 간주 공급으로 보는 형태가 있어. 아주 유일하게 단 하나. 그게 누구냐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이나 저가로 공급하는 임대 용역을 하는 경우 1, 2, 3, 4 모두 다 요건이 충족됐을 땐 그때는 그 용역은 예외적으로 간주 공급으로 보고 당연히 과표는 시가로 때리는 거야. 이제 재화의 공급에서 했던 게 여기에서 하나가 추가되는데 이게 바로 요런 경우일 때예요. 자, 이 경우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어디에서 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게 8층 건물이었거든요. 8층 건물이었고 요 1층에는 김밥 천국하고 이제 파리바게트가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이제 2, 3층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임대를 들어와 있었고요. 학원이 대체적으로는 여러분이 학원 갈 때 꼭대기 고층에 학원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학원은 3층, 뭐 2층 이렇게 많이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학원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8층, 20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이 빌딩의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한번 저기 강남에 학원 중에 고층에 있는 학원이 있거든요. 이게 전쟁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학원생들이 우르르 나갔다가 우르르 들어오고 쉬는 시간마다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지만 뭐 담배 많이 피고 애들이 그러니까 우르르 끝나는 시간 아침에 9시 전에 학원에 들어오는 시간 그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긴 해도 조금씩 다르잖아. 9시 출근이라고 해도 8시 5분에 막 타고 이러진 않잖아. 대체적으로 8시 30분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죠. 학원도 마찬가지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막 우르르 몰다녀. 엘리베이터가 늘 만석이고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10층이니까 걸어 내려갈 수도 없어.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학원은 2, 3층이 있더라. 바쁘면 걸어가면 되잖아. 3층 정도가 가장 좋더라고요. 1, 2층은 좀 시끄럽고 아무래도 이제 차들 다니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런데 여기는 8층이 학원이었어. 저희가. 그리고 7층은 당구장이었어. 근데 그 당구장의 주인이 누구냐면 여기 이 건물주의 아들이 당구장을 했고 건물주의 누군가가 학원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요거하고 요거를 두 개를 이제 뭔가 가족이 운영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외부에다가 임대해서 이제 임대로 벌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8층에서 학원에서 이제 학원 수업하고 점심시간 되면 학생들이 당구장에 가가지고 당구를 공짜로 치고 뭐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더라. 당구장. 그 당구장 아들이 하여튼 등치가 엄청 큰데 출근을 뭐 한 12시 하는 것 같아. 우리가 가도 없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뺑뺑 놀면서 이제 당구장 하나 운영하는 거지 뭐. 부모님 잘 둬서. 부럽기도 한데 뭐 부러울 일은 없고. 여튼 근데 이때 이랬어. 그런데 이 당구장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임차료, 아버지에게는 임대료죠. 낼까요? 아들인데 내가 보니까 딱 놀고 먹기 좋은 스타일이더라고. 뭐 여러분처럼 지금 막 이렇게 세무회계 공부는 택도 없지 뭐. 진짜 공부 안 하는 완전 그런 사람 있잖아. 딱 그 스타일이야. 이 아들이 임차료를 내고 이 당구장을 운영하겠냐고요. 안 하지. 그럼 뭐야? 공짜로 빌려주겠지. 근데 이게 공짜로 빌려주면 무상이잖아. 무상인데 예전에는 전혀 문제 없었던 게 이 부동산은 매매가 아니고 부동산은 임대업이야. 부동산 임대업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돼. 용역의 공급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죠.
무상으로 공급한다 할지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사업용 부동산을 요거요. 사업용 부동산을 공짜나 실제로는 얘가 시가가 만약에 임차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그럼 아들한테는 20만 원만 받아. 너무 낮은 금액으로. 그래도 이렇게 임대해서 용역이 발생되더라도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특수관계자잖아. 아들하고 아버지니까 그러면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업용 부동산을 정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월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고 부가세도 과세하고 세금도 신고하고 하는데 아들에게 빌려준 요 7층은 사업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빌려줘가지고요. 무상으로 공급한 임대 용역인 거야. 예전에는요. 이러한 경우도요. 과세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용역은 무상 공급이라 할지라도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이거를 악용해서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 공짜로 빌려주는 사람들이 징글징글하게 많다는 거지. 끝도 없이 많은 거죠. 그래서 생긴 거야, 이게. 용역도 간주 공급 과세하자. 단 용역의 간주 공급 중에 아들이 밥 먹은 건 내비도 그건 부동산 임대 용역이 아니니까. 용역의 간주 공급은 반드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만 그러냐면 용역의 간주 공급은 음식업 해당되지 않아요. 건설업도 건설업은 해당될 수 있지.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 용역하는 거니까 용역의 간주 공급에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이 반드시 다 동일하게 들어갔을 때 첫 번째는 특수관계인이야.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되는 거죠. 친직적 관계. 두 번째는 사업용 부동산이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상이나 저가로. 마지막 임대하는 용역일 때. 이 네 가지에 해당되면 다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재화의 간주 공급처럼 용역이라 할지라도 간주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만약에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제3자야. 보니까 좀 가난해. 근데 이제 열심히 좀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상적인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10만 원만 받아. 근데 아들은 아니야. 완전 제3자. 특수관계가 아니래.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안 본다고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안 해요.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면 과세하지 않아. 무상이거나 저가로 공급하지 않았다면 과세하지 않아. 임대 용역일 때만 과세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과세하지 않아요. 네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됐을 때 그때는 용역이라 할지라도 간주 공급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용역의 무상 공급 중에 단 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 용역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했을 땐 용역도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과세하겠다. 그때는 과세 표준을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시가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 용역하면 부동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빌려주면서 몇 제곱미터를 빌려주고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증금, 임차료 등등등을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돼요. 그 제출 안 하면은 가산세 1% 내거든요. 당연히 내겠죠. 가끔씩 이런 거 있잖아. 예전에 뭐 버닝썬 사건 있었을 때 빅뱅의 누구야? 승리인가? 대성인가? 자기 건물에 이런 일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몰랐다. 그 대성인가 그랬던 것 같아. 자기 건물에 뭐 이상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안 좋은 19금에 해당하는 그런 다른 이상한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대. 들어와 있는지 모를 수가 있냐고. 이 표를 만들어서 늘 제출하는데 얘가 어떤 업종이고 이 회사 이름은 뭐고 사업자 번호는 뭐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작성해서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진짜 바보 멍청이어가지고 이러한 표딱지를 만드는 거를 모르거나 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했겠냐고. 대성이 공부 안 했겠지.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의뢰했겠죠. 세무사한테. 자,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돈 주고 의뢰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뢰해주는 사람이 이걸 대신 신고해주는데 얘가 누가 들어와 있는지 본 적이 있겠냐 이거지. 건물주인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알아야지. 그치? 임대인이니까. 용역도 간주공급 있다는 거.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분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가공을 하는 회사야. 가공업.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재화에다가 청바지를 만든다. 그러면 청바지 원단을 받아.
그리고 청바지에 들어가는 지퍼며 단추며 청바지와 그 원단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실 이런 거 있죠. 그런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그냥 나는 받은 모든 걸 다 받아. 단추며 실이며 다 받아. 그리고 단순 가공만 해. 그럴 때는 무슨 공급으로 분류되냐? 용역의 공급 이렇게 분류하고요. 만약에 일부 자재를 내가 부담하고 그리고 가공해. 이 얘기는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청바지 원단만 받아.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자료들 있죠. 뭐 단추가 될 수도 있고요. 지퍼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은 내가 돈 주고 사와.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가공까지 해서 공급해. 그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라는 뜻인 거야.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건설업은요.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를 지가 부담할 수도 있고 상대가 나에게 보내주는 것만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건설업자는 가공업하고 다른 게 항상 용역인 거야. 항상. 자재를 부담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용역. 당연히 자재를 자기가 사지. 왜냐면 건설업자가 전화해. 내가 오늘 시멘트가 어디 회사께 필요하니까 우리 저기 건설 자재 필요한 거 갖다 주세요. 그래요. 아니면은 얘가 수주받아서 돈 받으면 그걸 가지고 건설 자재를 사서 건물을 지어요. 그렇게 하잖아. 그때그때마다 재화 공급, 용역 공급 구분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 공급. 자, 근데 부동산은 항상 둘로 나눠야 돼. 부동산 임대는 빌려주는 거니까 용역. 부동산 매매는 파는 거니까 재화. 권리도 마찬가지야. 권리를 빌려줬어? 용역. 권리를 팔았어? 그러면은 권리도 제가 재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권리 이렇게 얘기하면 답을 알 수가 없어. 권리를 어떻게 했는데 빌려줬어? 그럼 임대한 거야? 그러면 용역. 근데 팔았어? 팔았으면 재화 자체를 공급한 거죠. 그러면 재화의 공급. 임대냐 양도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 이 얘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지.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답을 말할 수 없어요. 부동산을 임대하냐 매매하냐에 따라서 용역 공급, 재화 공급 달라지는 거거든요. 건설업은 항상 용역이고요. 가공업은 또 둘로 나뉘죠. 그러니까 그 거래가 업종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떠한 형태로 공급하느냐, 파는 것이냐, 빌려주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수입.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요때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그 물건이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품목을 수입하게 되면 세관장에 세워놓고 부가세를 과세해. 그게 재화의 수입이란 뜻이고요. 이때 면세로 수입하는 경우는 면세는 면세로 수입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하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품 또는 수출 신고가 투리된 물품. 이게 뭐냐? 아래쪽에 이거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A라는 회사가 수출을 했대. 그러니까 이때 뭐가 되냐? 수출 신고까지 된 거야. 근데 A라는 회사가 물건을 수출했는데 조용히 돌아다니다가 다시 우리 회사로 들어와. 뭐지? 실제로 수출한 게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다시 판 것처럼 수출 신고만 했을 뿐이지 실제 수출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 조용히 밀반입해. 그러면 수출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겨요. 영세율을 받고요. 매입세액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없거든. 그렇게 해놓고 조용히 밀반입한 다음에 조용히 검은 거래를 일으키는 거지. 막 국회의원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봐. 그럼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출 신고가 수리됐는데 다시 그게 수입이 됐다면 수입으로 볼 거야. 부가세 과세할 거야. 이 얘기야. 그래서 두 개.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거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단 이렇게 들어올 때요. 주인이 누군지 가지고 주인에게 부가세를 과세하고 관세도 때리고 이것저것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인이 안 나타나. 세금을 안 내겠대. 그럼 이 물건을 어디다 쌓아놓냐. 세금이 보류되어 있는 구역에다가 쌓아놔. 그랬다가 이 세금이 보류되어 있는 지역은 관세, 부가세 다 보류 지역. 그냥 거기다가 그냥 물건만 쌓아놓고 이 주인이 와서 제 거예요. 찾아갈게요. 하는 순간 이 물건을 주면서 요때 빠져나오면서 부가세가 과세가 돼. 그러니까 언제 부가세가 과세가 되냐. 수입될 때 과세가 되는데 수입한 물품이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면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시점에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상대방 사업자에게 인출되는 경우, 인취되는 경우, 얘가 인취하는 경우
그때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다시 보세구역을 거치는 경우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재화의 수입은 그게 누구든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부가세를 부담하죠. 재화의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과 동일하게 세부담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부가세를 10%를 부담한다고 그랬죠. 다만 면세는 과세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 경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품이 들어오거나 수출 신고가 이미 됐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두 가지 케이스고, 재화의 수입으로 안 보는 거래. 안 보는 거래는 수출 신고가 수리됐는데 알아보니까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어디로 그 물건이 들어왔냐면 보세구역으로 들어온 거야.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에는 재화를 수입으로 보지 못해. 왜냐면 과세가 안 되니까. 재화의 수입으로 봐야 부가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보세구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과세가 될지 모르는 상태, 모든 세금이 부루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때는 수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는 얘기는 수입으로 보는 순간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뜻이니까. 이 경우는 과세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면 과세하지 못해요. 그래서 재화의 수입으로는 볼 수 없다. 보세구역에서 들어오면 그때는 과세가 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 부가세법상의 과세 대상 세 가지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용역공급과 재화수입 두 가지 항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